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구금된 근로자들이 조만간 전 세계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비자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먼저 구금된 분들이 이제 곧 돌아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오는 10일쯤 풀려나 인근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현지 총영사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귀국 시점은 10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비자 발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계의 편법적인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아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에 배터리 제조나 선박 건조 등의 작업을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신규 주택을 짓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 신규 부지는 고작 4천 호에 그쳐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15만 8천 호에 그쳤던 주택 공급을 내년부터 5년 동안 27만 호로 늘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호, 수도권 134만 9천 호를 착공합니다.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은 택지 확보 기준으로 물량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착공 기준으로 정하면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서 5년 동안 2만 3천 가구를 착공합니다. 2027년부터는 서울 수서에 3,899가구, 가양에 3,235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등을 활용해서 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의 2만 호, 경기 과천의 10,000호 등의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급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지와 또 그곳에 얼마나 공급되느냐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의 여러 국공유지와 유휴용지가 신규 개발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나 딱 4,000호 발표되는데 그쳤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공급 물량 상당수가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기반 계획에 집중돼 있어서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급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 같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책도 발표했는데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는 규제들이 많아서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을 중단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들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오늘 이후 매매 계약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 대출의 창구 접수를 막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모바일 주담대 신청을 차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검토 중이고 농협은행은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면서도 대출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잘 아는 은행들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소비자들은 더 헷갈릴 것 같네요. 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혼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추가 규제에 따르면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때 1주택자가 가진 집이 어디에 있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이미 집도 있고 DSR에 전세 대출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담대 LTV 상한이 오늘부터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의 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차단됩니다. 규제 발표 다음 날 즉시 시행된 추가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체국도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해왔는데요. 우체국금융이 앞으로는 이 예금담보대출도 신용점수로 걸러내며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체국도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도 신용을 본다는 거죠? 네, 우체국 예금에 가입하면 이 예금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이 가능한데요. 우체국 예금담보 대월 서비스라는 겁니다. 예금 이용자가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계수표 대월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일종의 대출입니다. 이용 가능 규모는 예금 잔액의 95%로 최저 금액은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개인 신용 평점에 의한 대월 승인체계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공인된 외부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신용 거래 능력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 예금 담보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심사 강화를 통해 신용 거래 능력이 낮을 경우 승인을 받기 더 어려워지고요. 신용 평점이 떨어졌을 경우라면 대출 연장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연체가 우려될 정도의 신용 평점 하락이 발견된 경우에 빌린 돈을 조기 회수해 부실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관리 범위를 우체국 예금담보대출까지 넓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기준 우체국 예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길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다만 타 금융권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감독과 검사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논란을 빚은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도로의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일단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이 중단된다고요? 네, 서울시는 오늘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면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가산 디지털 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인데요. 여기에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던 민원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교통 정체 해결부터 나선다고요? 네, 서울시는 당분간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선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다리에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고요.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 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반 도로화를 위해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해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지하차도를 원상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일직 방향 지하차도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복구 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던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오버행 우려가 커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오전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지금 장 초반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카카오페이는 장 초반 1% 넘게 올랐다가 오전 11시 20분 기준 0.39% 오른 5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주가가 반등한 건 이번 급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카카오페이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6월 25일 장중 고점인 11만 4천원 대비 약 55%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시장의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풀리는 만큼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SM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은 여파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카카오페이가 급락한 배경은 뭔가요? 네, 지난 3일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보통주 약 1,144만 주를 대상으로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영향입니다. 이는 전체 지분의 8.47% 수준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을 사실상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로 보고 알리페이가 발행한 교환사채가 대량 장내 매도로 이어지며 수급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리페이는 지난 7월에도 카카오페이 지분 3.55%에 해당하는 약 480만 주를 대상으로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카카오페이의 실질 유통 주식 비중은 16.2%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대차 대상 주식은 발행 주식 수 대비 12.6%로 기존 유통 주식의 77.7%가 시장에 풀리면 주식 공급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능을 쪼개고 금융위원회는 간판을 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먼저 주요 경제부처 조직 변화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 기능만 담당하고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뀝니다. 세입세출 등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두고 금융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지만 경제와 재정정책이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경제부 총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기능이 분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반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준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32년 만에 산업과 에너지를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통상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또 이제 주목되는 건 과학기술부 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년 만에 과기부총리 부활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강화되게 됐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합니다. 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오는 2029년에 1,300조 원을 넘어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국가 채무의 80%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먼저 적자성 채무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요? 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모자라서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약 927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 1,000조 원을 넘긴 뒤 이후 2029년에는 올해보다 4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3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 약 408조 원 규모였던 적자성 채무가 현재 2배 넘게 불어난 상황인데 4년 동안 50%나 더 불어나는 겁니다.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약 69%에서 계속 높아져 2029년엔 7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서 국가 채무가 괜찮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 채무였다고 말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또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재정 적자가 작아지는 대신 경제 성장이 더 크게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의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처지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로서는 단기적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금융투자사 CEO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쪼개지면서 시어머니가 4명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먼저 이번 상견례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죠? 네, 이 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26곳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모였는데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을 만난 뒤 이뤄진 4번째 업권 간담회에선 앞선 간담회와 같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하시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CEO 여러분께서 영업행위 전 단계에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근절과 퇴직연금 신뢰 제고 방안, 생산적 금융 핵심 플랫폼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책과 이제 감독이 재편되면서 금융권에선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업권에서의 감독기관 다변화로 인한 우려가 큰데요. 이 원장은 이번에도 별도의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확정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소원과 금감원으로 분리되기로 했고 이찬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조직 변화에 이 원장은 내부 공지를 올려 감독 측의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인사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숙박과 유통업계가 큰 손맞이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때맞춰 오픈이 예정됐던 호텔 롯데의 L7 청량리점 오픈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위탁 운영사와 지역조합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L7 청량리바이 롯데는 국내 5번째 L7 호텔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탁 운영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호텔 건립과 운영은 서울 인베스타라는 사업자가 하고 호텔 롯데는 L7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운영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잔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추진회가 영업 중단을 요구했고 4개월 넘도록 호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롯데 측은 오픈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곧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당초 계획했던 예정일보다 영업이 4개월 늦어진 데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연내 오픈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당장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청량리점은 서울 교통의 요지인 청량리역 인근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호텔 롯데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호텔 사업과 면세점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요. 호텔 오픈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B컷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지난달 고용 둔화폭이 예상보다 컸죠. 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전달보다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전망치 7만 5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 7월 증가폭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 발표된 첫 집계였는데 쇼크 수준의 둔화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한다면 고용 침체를 넘어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8월은 연중으로 가장 잡음이 많은 달이라면서 이민자 추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빅컷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선 이달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는데 이 중 8%는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신중한 금리 인하 시사 발언 이후에 빅컷 기대감은 사라졌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 되살아난 겁니다. 관세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계심도 높은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태광그룹이 애경그룹의 모태 기업인 애경산업을 인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지분 63% 인수 우선 협상자로 태광산업과 T2 프라이빗 에쿼티,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경그룹은 지주사인 AK홀딩스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4조 원, 부채 비율이 330%에 육박하는 등 불어난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